안녕하세요 여러분, 승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한국은행이 이제 기준금리를 0.75%에서 이제 1%로 25bp 인상을 하였습니다. 이제 FOMC도 의사록도 발표가 됐는데 이제 좀 테이퍼링을 이제 빨리 하자라는 의견이 많았었는데요. 이제 그럼 왜 이제 이런 현상이 나는지 조금 오늘은 좀 새로운 방식으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좀 안 보여드렸던 건데 이제 미국의 이제 RB라는 이게 고시기준금리라는 게 있고, 이제 T빌은 이제 국고채 금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SOFR 이게 이제 리보를 대체해서 하는 금리인데, 이거랑 EFFR 이렇게 해서 이런 걸로 이제 그럼 왜 이제 기준금리가 이제 결국 미국도 곧 올릴 수밖에 없고, 테이퍼링은 왜 가속화되고, 한국은 그럼 또 왜 기준금리를 사실 계속 올리고 있는가? 0.5%에서 이번 이제 25bp 더 올리면서 1%까지 왜 올리고 있는지 좀 간단하게 먼저 나중에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 리포트 보면서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먼저 이제 마감 시황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매매 살펴보고, 그 다음 코스피 200, 코스닥 일중 수급 차트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월 선물 만기후로부터 현선물 수급 추이, 연초이로부터 현물 수급 추이, 코스피, 코스닥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포트 보면서 조금 금리 인상이나 이제 테이퍼링이 왜 될 수밖에 없는지,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죠.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고요. 간단하진 않을 수 있겠지만 좀 최대한 간단하게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차트, 코스피, 코스닥, S&P, 나스닥 좀 차트들은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 일단 밸류에이션 지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 S&P, 일드갭이라는 밸류에이션 지표로 밸류에이션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장구, 코스피, 코스닥 추이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통화량 대비해서 이제 M2 통화량 대비해서 S&P, 나스닥 그리고 이제 코스피, 코스닥 밸류에이션 같이 살펴보고, 그 다음에 수출액 전년 동기비나 ISM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일간 한국 수출액 대비해서 코스피 이제 밸류에이션, 그 다음 글로벌 GDP 대비해서 코스피, S&P 밸류에이션, 그리고 이제 하이일드 스프레드를 통해서 위험 선호 구간인지 회피 구간인지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 S&P, 나스닥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 안 드렸지만 이제 어제 제가 얘기한다는 걸 깜빡했는데, 이제 개인 소비주 이제 PC 가격 지수가 좀 발표가 됐었거든요. 이제 그 부분 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사실 미국은 휴장입니다. 휴장이어도 선물은 열리긴 하는데 이제 그 추수감사절로 휴장이고요. S&P, 나스닥 차트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V 코스피랑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등등등등 여기 미국채 10년까지 좀 금리 추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유하고 있는 키스코 홀딩스, 현대해상, 이제 우리금융지주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 이제 목요일이기 때문에 LG화학, 포스코, LG전자, 한국기업평가, 키움증권, 한국금융지주, 테슬라 종목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제 증시 같은 경우에 코스피 한 0.5% 하락이 있었고요. 코스피 200은 조금 더 하락이 컸습니다. 한 0.9% 정도 하락이 있었고요. 코스닥은 한 0.4% 정도 하락이 있었습니다. 조금 잠시만요. 이제 좀 해결이 된 것 같은데, 이게 어제부터 좀 인터넷 상태가 좀 좋지 않은 것 같네요.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이 검은 색깔 선이 이제 코스피 200 차트고요. 파란 색깔 영역이 이제 프로그램 순매도 구간입니다. 오늘 거의 좀 유사하게 흘러갔었고요. 근데 다만 프로그램 매도 규모 자체는 크진 않았었고요. 외국인이 한 93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 기관 같은 경우 한 44억 정도 매수가 있었습니다. 수급 같은 경우에 이제 일종 수급은 개인이 약 한 2천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외국인 한 900억 정도 매도, 기관이 한 1,5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코스피 200 선물 같은 경우에 개인이 3,6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기관이 한 550억 정도 매수, 외국인이 한 4,8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한 700억 정도 매수, 기관 390억 정도 매수, 외국인이 한 8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리포트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일단 11월 이제 FOMC 의사록에서 인플레이션이 좀 계속 지속될 경우 예정보다 좀 더 빠른 테이퍼링이나 이제 금리 인상을 좀 단행할 것이다 라는 이제 좀 다수의 의견이 있었고요. 원래는 일부의 의견이 있었다라고 했다가 이제 다수로 좀 변경이 됐습니다. 뭐 결국 인플레이션 발생하면 이제 긴축을 더 빠르게 하겠다라는 거고요. 뭐 실제로 제가 저번에도 방송할 때 이제 11월 FOMC 할 때 말씀드렸지만 11월, 12월은 이제 자산 매입 규모가 원래 이제 국채 이제 매월 국채 800억 달러 이제 그리고 MBS 400억 달러였었거든요. 이제 매월. 근데 이거를 이제 매달 100억, 50억씩 총 150억씩 11월, 12월은 줄이겠다. 그리고 향후에는 조금 더 이제 12월 FOMC 이제 대충 언급이 나오겠죠. 1월에 결정을 하겠다 였었거든요. 향후 속도를.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이거를 조금 상황이 안 좋으면 줄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반응을 사실 그 당시엔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방송에도 얘기 드렸었지만 더 줄일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걸 이제 조금 이따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결국 이거는 좀 그 당시에 이제 시장이 충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 조금 이제 완화적으로 얘기를 했던 거지 실제로는 더 늘리면 더 늘리지 그대로거나 더 늘린다는 말이었습니다. 이제 좀 진짜 시장이 이제 그렇구나를 이제야 조금 인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 상황이고요. 제가 이제 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데이터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고 일단 10월 이제 미국 이제 개인 소비 지출 이제 PCE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 1%를 상회하면서 1.3% 정도 기록을 했고요. 이제 가격 지수 또한 전월 대비해서 0.6% 상승하고 전년 대비해도 이제 5% 상승을 하면서 뭐 1990년도 11월 이후 최고치 기록을 했고요. 이제 코어 PCE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유가 같은 거나 에너지 가격이나 이제 그런 농산물 가격, 그런 좀 민감하게 변동하는 가격을 좀 제외한 가격 지수인데 이제 그것도 전월 대비 0.4% 상승, 전년 대비 4.1% 상승하면서 뭐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은 있었습니다. 근데 다만 예상치에는 부합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우선 먼저 그럼 왜 이제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상황인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부터 간단하게 우리나라가 조금 더 간단해서 우리나라부터 좀 살펴보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코로나 때문에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 뭐 이제 통화정책위원회에서 항상 요즘에 M2 증가율이 높아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이제 뭐 M2가 높아서 그런 것도 있고요. 기준금리를 올리는 거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M1하고 M2가 다 이제 좀 유용하게 공시가 되기 때문에 그걸로 한번 살펴보면 M1 같은 게 훨씬 더 많이 늘었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M1이 그냥 돈을 찍으면 바로 증가하는 통화고 이제 M2가 조금 있다 더 증가하는 통화 뭐 약간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M2 빼기 M1 증가율이 이렇게 올라갈 때가 실물 경제로 돈이 흘러가는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M1 이제 빼기 그러니까 M2 빼기 M1이 이렇게 풀릴 때가 돈이 이제 금융시장에만 풀린다는 상황인 거고요. 이제 이게 올라갈 때, 이 연두 색깔이 올라갈 때가 실물 경제로 돈이 흘러간다. 이제 금융시장에서 실물 경제로 돈이 흘러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때가 증시가 이제 거의 고점 부근이죠. 사실상 꺾일 때 한 1월 이 정도인데요. 이제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200 증시 고점하고도 매우 조금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결국 그래서 실물 경제로 돈이 흘러가다 보니까 그 돈이 흘러가는 속도를 어떻게 보면 막기 위해서 왜냐면 돈이 흘러가는 거를 안 막으면 이제 부동산 가격이나 실물 경제가 이제 또 날아가는 거거든요. 위로. 이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기준금리 인상과 이제 대출을 좀 억제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것도 이제 예대율로도 또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상당히 좋아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금 증가율과 대출 증가율이 거의 유사하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냥 예금이 증가한 만큼 이 연두 색깔이 예금인데요. 예금이 증가하는 만큼 대출도 빨간색인 대출도 증가를 하는 나라입니다. 어떻게 보면 간극이 더 좁아져서 대출이 더 많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대출금을 총 수준으로 나눠도 뭐 거의 90%대고 예대율로 보면은 110% 정도 뭐 어마어마한 나라기 때문에 그냥 계속해서 돈이 이제 금융시장에서 실물 경제로 우리나라는 흘러가고 있다 라고 이제 볼 수 있었던 겁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제 실물 경제로 돈이 흘러갈 때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돈이 실물 경제로 흘러가는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인플레이션을 발생하는 걸 좀 억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 인플레이션 실물 경제가 이제 부동산 가격이 되는 거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주열 청주님이 항상 말하시는 그 금융 불균형이라는 게 지금 부동산 가격이나 뭐 그런 이제 자산시장 가격 버블을 말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준금리를 이제 8월에 한번 올렸었고요. 이번에 이제 오늘 이제 11월 25일 날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실질금리가 반등을 했죠. 실질금리가 이렇게 반등을 하게 됐었고요. 왜냐면 물가 기대치가 낮아지는 거죠. BEI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낮아지고 명목금리는 올라가는 상황이 나타났기 때문에 실질금리는 좀 올라갈 수밖에 없었고 우리나라에서 증시에는 좀 악재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면 실질금리가 높을수록 증시에는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증시는 조정이 났었다. 우리나라는 이제 여기까지 볼 수 있는데 그럼 미국은 또 왜 테이퍼링을 할 수밖에 없고 결국 지금 이미 하고 있죠. 그 속도를 좀 올릴 가능성이 왜 높은가? 결국 줄이지는 못하는 상황인가? 왜 더 늘리면 늘렸지 줄일 수는 없는 상황인가? 테이퍼링 양 자체를 그리고 기준금리를 왜 결국엔 올릴 수밖에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연방준비은행 총 자산이 이제 결국 양적 완화를 한 금액입니다. 채권을 사준 금액이죠. 뭐 천문학적인 돈이 지금 쌓여 있습니다. 8.7조 달러니까 뭐 거의 9천조가 넘는 거죠. 엄청난 돈이 연방준비은행 자산에 쌓여 있고 그만큼 금융시장에 연방준비은행이 돈이 엄청나게 풀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연방 총 자산보다도 사실은 연방준비은행이 이제 반대 계정인 부채가 더 중요하고요. 부채는 이제 유통통화, 지급준비금, 재무부 일반 계정, 이제 TGA라고 하는데 그거랑 이제 리버스 레포, RRP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근데 유통통화는 그냥 진짜 좀 프린트된 달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급준비금은 그냥 은행에 쌓여있는 현금이다.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하는데 양적 완화를 하면 바로 실물경제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제 금융시장에 일단 돈이 머물게 되거든요. 그냥 그 금융시장에 머물러 있는 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연두 색깔은 이제 미국 재무부가 재정정책을 쓰기 위해 모아둔 현금이다. 뭐 세금으로 걷었든 채권을 발행했든 그 현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버스 레포가 지금 이제 이 상황에서 이해할 때 조금 중요한데요. 리버스 레포라는 게 연방준비은행이 결국 자산을 이제 유지하려면 부채가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왜냐면 이제 회계상 이제 자산, 부채, 이제 회계 이제 BS라고 하죠. 재무상태표라고 하죠. 이제 재무상태표라고 하는데 이제 연방준비은행 이제 페드의 재무상태표다라고 하면은 여기 이제 자본이 있는데 뭐 자본은 큰 변동 없으니까 고정이라고 치면요. 자산을 유지하려면 부채가 유지가 돼야 되겠죠. 결국 부채를 또 유지하려면 자산도 유지가 돼야 되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이제 이 페드가 자산을 지금 결국 테이퍼링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늘리고 있는 거잖아요. 늘리는 양 자체를 줄인다는 거고요. 근데 늘리려면 결국 부채가 뭔가는 늘어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은행에 이제 쌓여있는 현금이 지급준비금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레버리지 관련된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측면에서 은행에서 이제 현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그냥 우리 예금 맡기지 마세요. 저희 이제 예금 안 받을 거예요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급준비금은 생각보다 가파르게 늘고 있지 못하고요. 재무부 일반 계정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아직 안 됐죠. 결국 최종적으로 12월 15일까지는 좀 완료가 돼야 될 텐데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결국 늘릴 수 있는 게 그리고 이제 이거 유통통화야 당연히 프린트된 달러를 더 늘릴 수도 없는 거고요. 이거는 그냥 경제가 이제 성장하는 속도 정도밖에
쉽게 못 증가를 하는 거거든요. 늘릴 수 있는 게 리버스 레포인데, 그럼 리버스 레포가 뭔지 설명을 드리면, 리버스 레포는 그냥 단기 금융시장, 이제 MMF 시장, RP 시장, 이제 RP 시장인데, 단기 금융시장에서 연방준비은행이 그냥 돈을 빌리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돈을 빌리는 건데, 그 돈을 빌리는 게 왜 문제가 되냐면, 지금 어마어마한 돈을 빌렸거든요. 거의 한 2조 달러? 2조 달러 정도를 빌렸는데, 돈을 이제 단기 금융 시장에서 돈을 빌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금리가 높아질 거 아니에요. 왜냐면 2조 달러라는 돈이 단기 금융 시장에서 이제 여전히 흡수를 한 거다 보니까 결국 단기 금융 시장에 있는 돈이 없어지다 보니까 금리가 튀는 거예요. 단기 금리가. 근데 결국 기준 금리라는 것 자체는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기준금리 자체는 우리가 지금 미국 기준금리는 0에서 0.25%입니다. 이제 레인지죠. 0에서 0.25% 사이의 금리를 주겠습니다. 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IORB라는 게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지급준비금 있잖아요. 근데 이제 법적으로 내야 될 지급준비금이 있고 이제 초과적으로 내는 지급준비금이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지급준비금이 초과 지급준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IORB는 뭐 지급준비금이나 초과 지급준비금에 주는 연준이 이제 은행에 주는 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게 이제 0.15%입니다. 얘고요. 그리고 이제 T빌, 이거 3개월짜리가 이제 3months, 3개월짜리고요. 이게 이제 미국채, 3개월짜리 미국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빨간 색깔이고, 이 보라 색깔, 이게 이제 리버스 레포 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RP 금리인데, 뭐 사실 이게 그냥 리버스 레포 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미국 연준이 단기 금융 시장에서 돈을 빌릴 때 쓰는 금리다. 이게 리버스 레포, 이제 FR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Secured 이제 Overnight Financing Rate 해서 이제 담보가 된 이제 하루 동안 빌려주는 금융 금리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담보가 이제 국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국채 담보로 이제 금융기관들끼리 거래하는 금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IORB 같은 경우에는 이제 Interest on 이제 Reserve Balance 해서 이제 지준금에 대한 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트레저리 빌은 그냥 이제 트레저리, 이제 미국 재무부 그냥 채권, 이제 빌은 이제 단기 국채를 빌이라고 하고요. 이제 EFFR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지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시 기준금리가 저희는 금리를 이만큼 주겠습니다라고 연방준비은행이 주는 금리가 이제 IORB고요. EFFR은 이게 이제 시중에서 거래되는 금리입니다. 은행끼리 이제 갑자기 또 돈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 IORB에 맡겨놨는데 우리 그냥 이제 좀 거래를 하고 싶어서 은행들끼리 사고 파는 금리, 이제 거래 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Effective Federal Fund Rate이라고 하고요. 아무튼 이제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마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연방준비은행이 이제 RRP로 돈을 막 단기 자금에서 흡수를 하다 보면 이 SORF라는 이 금리가, 레포 금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레포 금리가 보시면은 이 IORB, 이 고시 기준금리, 이게 결국 기준금리인 거거든요. 이 하늘 색깔이. 근데 넘으면 안 되거든요. 넘으면 안 되는데 막 넘어버리잖아요. 넘어버리니까 미국이 이제 뭔가 좀 그런데 하고 이제 IORB 금리를 높여버립니다. 이 RP 금리랑. 그래서 이제 OBP 정도 인상을 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인상을 이미 했는데 인상을 하고 또 이제 너무 이제 좀 복잡한 얘기들이 이제 많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스탠딩 레포라고 해서 이제 이 부분에 이제 이렇게 좀 금리가 빠졌던 게 은행이 이제 국채를 담보로 해서 연방준비은행에 돈을 빌릴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게 나다 보니까 조금 유동성이 조금 더 은행이 좀 풍부해지겠죠.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일단 RP랑 이제 이 SORF, 이제 T비엘 금리가 조금 낮아질 수 있었고요. 이렇게 내려줬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연방준비은행이 이렇게 내리는 역할을 했었어요. 이게 지금 너무 높아 있으니까 이렇게 높아지면 기준금리 그냥 인상을 바로 해버렸어야 되거든요. 이때. 근데 이때는 막 경기가 그렇게 좋았던 게 아니니까 조금 더 어떻게 연기할 수 없을까라고 해서 이제 IORB 금리를 살짝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탠딩 레포라는 거를 가동하면서 국채를 담보로 해서 우리가 돈을 빌려줄게 라는 것도 하면서 살짝 눌렀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때부터 갑자기 이제 RP 금리가 튀기 시작하죠. 이 TB라고. 이제 이게 연준이 이제 RRP로 단기자금 금리를 빨아당기니까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국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계속 돈을 빨아들이고 있는 거니까 단기자금에서. 이제 그게 여기까지 오면은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이제 시장에서는 내년 6월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소위 사람들이 이제 그런 말도 있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RRP 그냥 단기자금 시장에서 계속 빌리면 되잖아.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연방준비은행이 이제 이 부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단기자금의 RRP를 통해서 계속 유지를 하려면 결국 RP 금리가 이 지준금리를 넘어버리는 겁니다. 넘어버린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잠깐이면 모르겠지만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미국이 이제 테이퍼링도 빨리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RP를 계속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요. 테이퍼링 속도가 빨라지고 지급준비금은 이제 기준금리 자체는 결국은 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작년부터 얘기를 드리지만 뭐 오늘 한국은행 인터뷰도 그렇지만 이제 막 그런 거죠. 그 분들이 사실 결정을 하시는 건 맞는데 결정할 수밖에 매크로 환경이 가서 결정을 하는 거지, 그분들이 그냥 매크로 환경이랑 상관없이 올리고 내리고 개인적인 성향 때문에 올리고 내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어떻게 통화 정책의 메커니즘이 흘러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이제는 올릴 수밖에 없겠구나, 이제는 목에 찼구나라는 걸 알고 이제는 내릴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사실 테이퍼링이 지금 빠르게 진행이 이제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대출금이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출 이제 증가율이죠. 이 빨간 색깔이 원래는 계속 감소를 했는데 대출 증가율이 이제 높아지다 보니까 이 대출 증가율이 높아진다는 것 자체가 이제 지준금이 안 풀리고 이제 결국 은행이 지준금을 안 받으니까 지금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이 그럼 왜 지준금을 안 받을까라고 하면은 이제 대출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시작은 사실 대출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 원인의 시작이 된 거고요. 대출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지급준비금을 이제 은행들이 안 늘리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연방준비은행은 이제 RRP를 증가시킬 수밖에 없고, RRP를 증가시키다 보니까 이 레포 금리가 이제 이 SOFR, 이 레포 금리라고 하는데요. 이 레포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게 이제 IORB, 이 지준금리까지 이제 넘어서게 되면 그때는 더 이상 기준금리를 안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올릴 수밖에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 상황이 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상황이 되면 문제가 되는 건 이제 그런 거죠. 어제도 똑같이 얘기 드렸지만 실질 금리가 낮아서 증시가 좀 높았던 거거든요. 실질 금리가 낮아서 증시가 버블이 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버블이 됐다기보다는 실질 금리가 낮아서 증시가 높아도 밸류에이션이 적정하다의 상황이 됐었는데, 그 실질 금리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제 그 상황들이 되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결국에.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지금 좀 올라가고 있고 이미 증시는 조금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제 단기 반등이 살짝 있었던 거는 그 실질금리가 살짝 내렸지만 제가 봤을 때 이미 테이퍼링 가속화될 것이고 기준금리 올라가는 상황에서 어차피 실질금리는 위로 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좀 이제 특히 이제 미국 시장은 좀 위험 관리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오늘 이거 얘기하다 조금 시간이 좀 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 지표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이제 일드 갭이고요. 빨간 색깔은 이제 파랑 색깔이 이제 코스피인데, 일드 갭은 결국 이제 높을수록 저평가, 낮을수록 고평가입니다. 뭐 오늘 좀 금리가 이제 선반영된 게 있었기 때문에 좀 빠지면서 조금 올라갔긴 했는데 여전히 밸류에이션 부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좀 긴 시계열로 봤을 때는 뭐 우리나라는 사실 어마어마하게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다고까지는 생각되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이제 약간 좀 있어 보인다. 근데 좀 추세가 조금 그래도 더 빠질 확률이 전 있다라고 보고요. 조금 이따 차트를 설명드리겠지만, 뭐 코스닥 같은 경우도 2018년 정도 밸류에이션 와서 뭐 좀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코스피랑 S&P 이제 일드갭 같이 보면은 미국이 훨씬 더 고평가가 되어 있고,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예대율 자체가 엄청 낮아서, 낮았기 때문에 실질금리가 너무 낮아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고평가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게 이미 지금 이제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어서 미국은 조정이 상당히 좀 클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하고, 다만 뭐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둘 다 고평가고, 미국이 근데 상대적으로 더 고평가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금리에 조금 더 민감한 이제 페드 모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낮을수록 이거는 이제 고평가인데요. 이것도 똑같이 둘 다 뭐 사실 상당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뭐 저는 둘 다 조심할 필요가 있다. 코스피, S&P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뭐 사실 제가 이거 얘기를 드렸던 거는 상당히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어서 처음 들으면 뭐 사실 제가 이게 교만한 게 아니라 사실 이걸 아는 분이 별로 없거든요. 생각보다. 이게 정말로 이제 금융시장에 있는 분한테 얘기를 해도 생각보다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좀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뭐 그냥 좀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냥 좀 댓글을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사실 이게 근데 뭐 저도 이제 한 애널리스트 분한테 뭐 사실 개인적으로 이제 좀 기회가 있어서 좀 얘기를 들으면서 좀 깨우친 부분이 있었던 부분이고요. 뭐 사실 연방준비은행 홈페이지에 가면 이제 뭐 어느 정도 좀 있기는 한데, 이제 뭐 좀 이제 어려운 게 있으시면 좀 댓글 남겨주시면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뭐 자주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좀 반복적인 게 돼서 뭐 사실 이거 SOFR이나 뭐 이 부분 빼고는 뭐 다 이해하시리라 생각은 하는데, 혹시 뭐 이해를 못 하신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이제 그게 정상적이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그냥 뭐 다 이제 사실 상관이 없고, 뭐 이걸 뭐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이해하시면 가장 좋겠지만 결국은 그냥 실질금리가 올라간다. 증시가 상승하는데 이제 1등 공신이었던 결국 이제 마이너스였던 실질금리가 올라가고 있다. 결국 증시가 올랐던 이유가 사라지니까 증시는 빠질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잔고 추이 살펴보면은 이제 코스피, 코스닥 일단 먼저 합산 신용잔고부터 살펴보면 23조 한 6천억 정도 되면서 이제 소폭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뭐 좋지 않은 상황이죠. 고점 찍고 이렇게 빠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뭐 사실 과거를 보시더라도 상당히 안 좋은 수준이고, 너무 레벨 자체가 높다. 신용잔고 레벨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재적인 사실 매물 부담인 거죠. 이거 전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신용잔고를 코스피 시총으로 나눠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어서 높았다가 빠질 때가 가장 위험한데 그런 상황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신용잔고 증감 속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빠질 때 가장 위험한데 빠지고 있어서 상당히 위험해 보입니다. 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기는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S&P를 통화량 이제 M2로 나눈 값이고요. 이건 이제 높을수록 고평가, 낮을수록 저평가인데, 닷컴버블 이후로 최고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어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한국 이제 코스피랑 뭐 코스닥도 똑같이 살펴보면 코스피도 뭐 2018년 고점 정도 치고 나서 빠지고 있어서 좋아 보이지 않고요.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뭐 전반적으로 뭐 다 밸류에이션 좋아 보이지 않고요. 이제 시가총액을 일간 한국 수출액 데이터로 나눈 수치 같은 경우도 이렇게 고점을 넘었다가 빠지고 있는 추세라 추세가 좋아 보이지 않고요. 글로벌 GDP 대비해서 코스피나 S&P 보더라도 이미 과거 고점을 이미 넘은 상태라 추세가 꺾인 건 아닙니다만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눈에 띄는 건 하이힐드 스프레드 자체가 좀 많이 튀고 있고요. 200일 이동평균선을 아직은 딱 넘지는 않았지만, 장기적으로는 안 넘었지만 120일 이동평균선 이제 넘어버렸습니다.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이제 3.3%까지 올라가면서 이제 꽤나 좀 위험 신호를 이미 보내고 있고요. 50일 이동평균선도 이제 대폭 상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라고 계속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피 차트 살펴보면 그냥 코스피 200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장기 추세부터 그냥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이제 엘리어트 파동으로 IMF 때 이제 바닥 때부터 우리나라는 새로운 파동이라고 보고요. IMF 때부터 닷컴버블 때까지 1파, 닷컴버블 하락이 2파,
금융위기 전까지 상승이 3파, 금융위기 지루했던 조정 장세가 4파, 17년, 18년 상승이 5파로 이제 1, 2, 3, 4, 5 크게 1파 완성됐다고 보고요. 미중 무역 분쟁, 코로나까지 A, B, C로 큰 2파도 완성이 되었다 봅니다. 최근에 상승했던 게 이제 큰 3파에 작은 1파, 지금이 이제 작은 2파라고 보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뭐 매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예측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저희는 과거에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미래를 살아야 되니까요. 오늘과 미래를 살아야 되니까 이제 과거에 이렇게 채널 예전에 했었을 때 여기 이제 거의 다 왔어가지고 여기가 이제 고점이지 않았을까라고 좀 알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3-1은 여기였다라고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이제 지금을 이제 또 생각을 해보면 여기까지가 3-1파, 1파, 2파, 3파, 4파, 5파로 끝이 났다라고 보고요. 여기서 이제 2파랑 4파 저점을 이렇게 그어서 3파 고점에다가 올려놓으면 딱 고점하고 고점이 잘 닿거든요. 제가 지금 대충 그려서 그렇지 딱 닿았기 때문에 여기도 채널이 맞았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5파를 넘었다가 깨질 때 매도, 2파, 4파 깨질 때 매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파, 여기 이제 B파, 여기 1, 2, 3, 4, 5로 C파까지 나왔다라고 보고요. 또 5파랑 B파도 이렇게 그은 다음에 여기 딱 A파 저점에 그어 놓으면 저점 딱 닿았었기 때문에 여기도 채널은 유효했다라고 보고요. 이 C파가 내려갈 때 여기도 깼었기 때문에 깼었다가 올라올 때 여기가 이제 확실하게 이제 C도 끝났구나 라고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ABC가 저는 큰 A라고 보고요. 지금이 아마도 A, B, C에 B를 갔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 B가 A, B, C로 그냥 끝이 난 것인지 아니면 A, B, C가 작은 A고 B, C로 A, B, C로 큰 B일지가 모릅니다. 아직까지. 근데 B는 사실 알 수가 없거든요. 어디까지 갈지를. 그래서 그냥 이제 결국 해야 될 거는 B는 이제 사후적으로 아는데 그럼 그나마 사후적으로 조금 더 빨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여기 4랑 A 저점을 그으면은 채널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4파랑 A파를 그으면 이제 채널링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여기가 깨지면 안 되거든요. 깨지면 결국 신 겁니다. 근데 이제 살짝 깨진 적은 있었는데 이제 확실하게 깨지면 신 거고요. 그래서 여기가 깨지면 1차적으로 조심해야 된다고요. 가장 확실한 거는 여기가 깨지면 이제 C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379.08 최저점. 그래서 일단 여기가 깨지면 근데 지금 오늘 딱 간당간당하게 안 깨졌죠. 기준선도 안 깼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더 내리면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확실히 여기를 깨지면 이제 그때는 무너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B파는 저는 그냥 계속 말씀드리지만 무리할 필요가 전혀 없다. 여기서 굳이 B파에서는 올라갈 때 무리할 필요 전혀 없는 파동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26일 프랭스팬도 역전이 돼서 이제 좀 추세가 기준선만 깨지면 결국 여기 4랑 A 그은 추세선까지 깨지는 거기 때문에 좋지 않아 보인다 생각을 하고요. 뭐 코스피는 차트 모양이 그렇게 다르지 않아서 설명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코스닥 같은 경우 여기 전 5파라고 보고요. 이제 저기가 5파였었고 여기가 5파 고점이고 A, B, C로 A 나오고 B 나오고 저는 C로 결국엔 좀 내린다라고 보고요. 뭐 코스닥 150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뭐 코스닥 150은 여기가 5파고 A, B, C 정도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뭐 선물은 이제 오늘 하고 있는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S&P 살펴보면 뭐 사실 이렇게 휴장하는 선물날은 그렇게 크게 변동성이 있진 않고요. 항상 이제 미국 쪽은 2009년도 바닥부터 새로운 파동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까지가 1파, 여기 2파, 여기 3일, 3A, 3일, 3에서 3회로 3파, 여기가 이제 트라이앵글로 4파, 여기가 마지막 5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크게 조정 나올 거라고 미국은 생각을 합니다. 뭐 최대 여기 한 구름달 정도까지는 최소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일봉으로 살펴보면은 이제 여기가 마지막 5파입니다. 이제 정말 끝 파동이고요. 여기까지가 그러면 이제 마지막 5파에 1파, 2파, 3파, 4파이고 마지막 5회 5회 5파에 대해서 여기가 이제 1파, 2파, 3파, 4파고 저는 이제 5파도 사실 고점을 쳤다라고 봅니다.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로그를 풀고 로그 스케일을 좀 풀고 보면 이제 2파랑 4파 저점을 그어서
3파 고점에다가 이제 올려놓으면 채널링을 할 수 있거든요. 그 5파 고점이 어딘지 알 수 있는데, 이거를 좀 이렇게 올려보면은 원래는 뭐 여기서 딱 다였어가지고 아 여기가 고점인가? 라고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그럼 여기가 그럼 1, 2, 3, 4, 5로 해서 아 여기가 이제 고점이었구나 라고 알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여기가 근데 이제 고점이 나왔는데도 여기보다 사실 MACD는 이렇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제 RSI도 그렇고요. 이게 이제 다이버전스라고 하거든요. 주가는 올라가는데 보조지표는 떨어지고 있다. 다이버전스가 나오는데 그럼 보조지표 방향이 맞거든요. 그래서 추세는 이미 꺾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주가가 오히려 이렇게 빠질 때 거래량이 터진다는 것 자체가 올라갈 때보다 거래량이 빠질 때 더 터지는 걸 봤을 때는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뭐 내려가는 파동을 제가 그렇게 잘 보여드리진 않았었는데, 뭐 저가 이제 좀 시간이 이제 지나고 나서 살펴보면은 아마도 저는 이게 내려가는 파동이 1, 2, 3, 이제 3, 4, 5로 이게 A의 1파가 완성됐다라고 보고요. A가 이제 1, 2, 3, 4, 5로 빠질 것 같습니다. 1파가 완성이 되었다고 보고, 여기가 A, B, C로 A의 2파가 완성이 되고, 그 다음 3, 4, 5 이런 식으로 좀 크게 빠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계산치로 봐도 한 이 정도까지 갈 수 있거든요. 이제 되돌림이라고 치면은 A의 2가 뭐 약 460, 그러니까 4684에서 한 4705 정도, 뭐 거의 한 지금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빠질 것 같다. 근데 뭐 오늘 휴장이니까 오늘은 뭐 그냥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다가 뭐 결국 이제 뭐 내일 장이 열리고 올린 상태에서 빠지던가 아무튼 뭐 그렇게 될 것 같다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 전고점을 넘어가면은 제 생각이 틀린 거겠죠. 그래서 넘어가면은 이제 의견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고요. 뭐 미국 나스닥도 똑같기 때문에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우파가 이렇게 1, 2, 3, 4, 5로 나왔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도 똑같이 다이버전스 나오고 거래량은 여기는 뭐 더 상당히 어마어마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여기가 이제 고점인 것 같다 라는 이제 좀 더욱더 약간 좀 이제 확신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내려가는 게 1, 2, 3, 4, 5로 A에 1이 나오고, 이게 가끔가다 이제 B가 더 내려갈 수 있거든요. A, B, C로 이제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라 실제로 생각보다 많아서 이런 패턴은 이제 이게 이제 A의 이제 2인 거죠. A의 2 정도 나오지 않을까.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A의 2가 아마도 뭐 16,360대에서 16,500대 정도까지 갈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한 요 정도까지도 나스닥은 갈 수 있긴 한 거죠. 근데 여기만 넘어가지 않으면 뭐 상관은 없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 여기 이제 200일 이동평균선 여기서 조금 약간 저항을 보이고 있긴 하고요. 120일 분봉으로 보면은 이제 거기가 5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뭐 그쪽에서 조금 저항을 보여서 뭐 여기를 못 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기를 넘지 못하고 그냥 지지부진하다가 결국 빠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V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냥 120 이동평균선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뭐 크게 아직은 움직임은 없고 결국 C가 될 때 그때 이제 좀 반등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 여기 고점을 쳤다고 봅니다. 긴 꼬리 나오면서 MACD, RSI 다 매도 시그널 나와서 단기 반등 정도라고 보고요. 결국은 저는 좀 더 빠진다라고 봅니다. 니케이 같은 경우도 여기 고점 치고 A, B, C로 빠지든 1, 2, 3이든 여기가 딱 조정 파동으로 보여서 저는 내려갈 확률이 더 높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유로스톡스도 마찬가지로 여기 5파 고점 치고 지금 이제 결국 1, 2, 3, 4, 5로 빠지지 않을까. 결국 1, 2, 3, 4, 5 이런 식으로 빠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생 같은 경우도 뭐 우리나라랑 여기는 좀 비슷하죠. 그래서 여기가 A, B, C고 여기가 이제 A, B, C가 여기서 끝이 났든 아니면 A, B, C가 한 번 더 나오든 결국은 빠질 것 같다 라는 생각이고, B판은 웬만하면 건드리지 말자 라는 생각입니다. 뭐 상해 종합도 마찬가지고요. 뭐 상해 종합은 뭐 차트가 딱 정확하게 읽히진 않으나 절대 무리할 필요 없다. 이제 여기가 A, B, C든 뭐든 어차피 미국 쪽은 지금 워낙 유동성도 안 좋고 이제 경제 환경이 좋지 않아서 저는 굳이 건드릴 필요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계속 일단 높아지고 있는데 뭐 어디가 고점일지는 뭐 사실 먼저 유추를 하기가 힘들긴 합니다. 근데 다만 여기도 뭐 파동으로는 제가 봤을 때 장기 파동으로 봤을 때 결국 여기가
이렇게 봤을 때 1, 2, 3, 4, 5라고 보이긴 해서 결국엔 뭐 사실 저는 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기적으로는. 그래서 좀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요. 뭐 달러 원 같은 경우도 뭐 이제 구름대 위고 전환선 기준선 다 위고 26일 9일 후행 스팬 다 위기 때문에 추세는 살아있다라고 보는 게 더 저는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WTI 같은 경우는 기준선을 하회했습니다만 일단 구름대에서 계속 좀 끈질기게 버티고 있긴 해서 이제 여기를 깨지기 전까지 여기죠. 이제 여기 70점 한 3 정도를 깨지기 전까지는 좀 상방으로 보고 여기가 이제 깨지면 그때는 정말 하방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금 같은 경우는 실질금리가 뭐 살짝 반등했지만 결국 올라가는 추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빠질이라고 보고요. 실질금리랑 반대로 가기 때문에. 근데 실질금리가 한 1에서 2 정도 사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 공격적으로 금은 좀 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금리 같은 경우에 오늘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뭐 저는 어차피 여기 5파 고점 쳤다고 봐서 1, 2, 3, 4, 5로 고점 쳤다고 봐서 이제 어차피 A, B, C로 조정은 좀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였다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미국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1, 2, 3, 4, 5를 치지 못했기 때문에 전고점 넘는 상승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조정이 보일 텐데 아직 전고점 못 넘었죠. 못 넘었기 때문에 더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키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또 하락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추세가 확실히 꽤 넘어오진 못했죠. 볼린저 밴드 상향고 MACD, RSI는 매수 시그널이 이제 나오긴 했습니다만 일단 전환선이라도 좀 넘는 게 더 깔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긴 한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실 뭐 거의 바닥은 왔다라고는 봅니다. 그리고 계속 사실 거래량이 없죠. 사실 너무나 거래량이 없는 상황이라 뭐 사실 뭐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 뭐 기분은 나쁜 건 사실이죠. 사실 내려가는 것 자체가. 그리고 저 같은 경우 물량이 많아서 사실 이런 거래량에 팔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원래 그냥 조금 가지신 분들은 제가 여기 120 이동평균선에서 좀 파시라고 얘기는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때 파시면 좋았겠지만 뭐 이미 여기까지 못 판 이상 뭐 여기서 이제 팔기에는 이제 뭐 사실 내일부터 이제 자사주 소각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오늘부터 가능하죠. 어차피 공시야 금요일마다 보통 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제 매주 금요일을 좀 기대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여기는 어차피 실적이 중요하다기보다 오히려 자사주 소각하거나 유상감자하고 아니면 이제 무상증자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계속 좀 중요하리라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나마 이제 뭐 구주봉 여기서 일단 뭐 좀 지지를 보이고 있긴 해서 뭐 좀 그래도 조정은 이제 거의 끝나간다. 그리고 이제 거래량 자체가 뭐 너무 적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사실 그렇긴 하고요. 주봉상으로도 일단 뭐 거의 구름대 하단 부근에서는 크게 빠지진 않아서 뭐 거의 바닥은 온 것 같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바닥이 온 걸 중요하다기보다 뭐 결국 주주 환원 정책이 좀 있어야 올라갈 모멘텀이 생긴다. 이구야. 현재 주가가 15,700원 정도 되는데 한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라고 했을 때 뭐 전 한 69,000원 뭐 거의 한 7만원 정도까지도 갈 수 있는 내재 가치는 보유한 회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 뭐 오늘은 또 금리가 좀 빠지다 보니까 하락은 했습니다만 뭐 그냥 저는 200일 이동평균선만 깨지 않으면 뭐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는 보고요. 근데 여기도 사실 추세가 안 좋은 건 또 사실입니다. 추세는 좋지 않은 게 사실이긴 하고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뭐 주가는 그냥 엄청 싸다. 뭐 사실 좀 길게 보고 투자하시기에는 괜찮아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기대 수익률 뭐 22%이기 때문에 주가 자체는 뭐 상당히 저렴하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뭐 오늘 크게 움직이지만 않았었는데 뭐 여기는 볼린저 밴드 상당히 모여 있어서 곧 위든 밑이든 튈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좀 오른 게 있어서 뭐 언제든 하락할 가능성은 있고요. 근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금융지주도 이제 뭐 상당히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싸다.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한 17.8 정도 기대 수익률 나오니까 보통 금융지주가 한 15 정도 밸류에이션 받는 걸 감안했을 때 대형사치고 상당히 싼 밸류에이션이다 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두 종목 다 현대해상이나 우리금융지주나 실질금리가 올라갈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 뭐 저는 중기적으로 좀 보고 사고 있고 중요한 거는 어차피 저는 아까 얘기를 안 했었는데 전 여기서 나스닥 숏을 걸어놨거든요. 이제 여기가 이제 고점이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채널을 하면 여기가 딱 다였었거든요. 이렇게 여기서 사실 숏을 해놨었는데 뭐 결국엔 더 갔다가 뭐 이게 1, 2, 3, 4, 5구나 이제 다시 알았으니까 어차피
빠졌잖아요. 어차피 이제 빠진 상황에서 아직까지 그냥 숏을 유지하고 있어서 그 숏을 위해서 오히려 이제 국내 주식을 약간 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한국 쪽 롱, 결국 미국 쪽 숏 이런 상황이고요. 근데 숏을 사실 조금 더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좀 하방에 베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뭐 그 얘기를 안 드렸지만 또 사실 실질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장이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고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우리나라 실질금리가 이 초록 색깔인데 이렇게 올라가고 있긴 하거든요. 결국 추세 자체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뭐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겠습니다만 결국 주추세는 올라가는 추세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 그냥 실질금리가 미국 기준으로 한 1에서 2 정도 되기 전까지는 10년물 기준입니다. 이게 10년물 이건데 지금 마이너스 0. 거의 1% 수준이 실질금리가 1에서 2 될 때까지는 웬만하면 위험자산은 좀 안 쳐다보시는 게 저는 낫지 않을까. 뭐 정말 지금 뭐 괜찮은 섹터가 아닌 이상 뭐 사실 지금은 저는 뭐 테마성 섹터 빼고는 다 좋진 않다라고 보고요. 테마성 섹터는 또 내재 가치가 없기 때문에 굳이 지금은 사실 투자를 좀 쉬는 것도, 그러니까 결국 그냥 현금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도 좀 필요할 때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볼 종목 LG화학, 포스코, LG전자 등등등등 살펴보면 이제 LG화학부터 살펴보면 현재 주가 74만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이제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 뭐 저는 밸류에이션 부담은 뭐 살짝 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여기에 이제 지주사 할인율은 감안은 하진 않은 거고요. FCF로 봤을 때 뭐 살짝은 비싸 보인다. 뭐 엄청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뭐 엄청 비싸다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엄청 과거 대비해서는 좀 비싸 보인다. 근데 또 그때는 배터리 상업을 또 영위를 하지 않았던 상황이니까 뭐 또 엄청 비싸다 하기도 뭐하고 엄청 싸다고 하기도 애매한 밸류에이션이다 라는 생각이네요. 이제 좀 이건 뭐 각자의 저는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냥 저는 이제 보여드렸을 때 그냥 애매해 보인다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제 배터리가 있다 보니까 이게 딱 비싸다고 하기도 뭐하고 애매한 상황인 것 같고요. 밸류에이션은.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차트를 살펴보면은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싼 구간은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뭐 그래서 아마도 이게 그냥 여기가 5파 5점 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A파 뭐 B파 반등 정도 하고 결국 C로 더 빠지지 않을까. 근데 이 C 빠진 다음에는 뭐 당연히 올라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주가 28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라고 했을 때 뭐 FCF 기준으로도 한 86만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내재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 저렴한 수준의 주가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기대 수익률로 봐도 뭐 높은 수준이죠. 그래서 기대 수익률로 봐도 뭐 상대가치 평가로 봐도 싼 편이다라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차트를 보면은 여기 뭐 추세가 좋지가 않죠. 그래서 뭐 사실 여기는 내 밸류에이션이 많이 떨어져서 그냥 여기가 A, B, C일 수도 있긴 한데 일단 확실하게 추세가 조금 더 개선되는 거 보고 뭐 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굳이 지금 실질금리 올라갈 때 뭐 무리할 필요가 없다. 뭐 굳이 이제 비파일지 아닐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새로운 상승 파동일지 비파 상승일지 모르는데 뭐 굳이 이제 섣불리 들어갈 필요는 저는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조금 덜 먹더라도 그렇게 생각이 되고 LG전자 같은 경우 현재 주가 12만 5천원 정도 되고요. 뭐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렇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 뭐 저는 밸류에이션은 충분히 그래도 저평가돼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77% 정도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기대 수익률도 상당히 그래도 싸 보인다. 여기는 싸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모바일 부분 접은 게 일단 가장 크고요. 그럼 여기 뭐 사실 애플카 이슈 때문에 계속 뭐 왔다 갔다 많이 했는데 일단 뭐 좀 먼 일에 약간 살짝 먼 뒤의 일이긴 합니다만 근데 일단 뭐 언제든 사실 여긴 주가가 싸서 꼭 애플카가 아니더라도 애플카가 되면 뭐 당연히 더 오르겠지만 뭐 사실 아니어도 결국은 전 좀 올라갈 수 있는 회사다라고는 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추세가 뭐 확 도른 건 아니기 때문에 완전 딱 상방으로 돈 건 아니어서 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하고요. 전선 기준선 하회하고 26일도 다시 이제 역전이 돼서 아직은 좀 추세를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 기업 평가 같은 경우 현재 주가 11,000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냥 거의 뭐 적정한 수준이다. 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 금리를 조정하지 않은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싸 보이고요. 근데 이제 금리가 좀 높아졌죠. 높아진 걸 감안했을 때는 막 그렇게 싸 보이진 않는다. 뭐 이것도 이제 저는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싼 거는 아닌 것 같다가 이제 결론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왜냐면 채권 같은 회사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좀 높아지는 게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조정폭이 큰 거는 맞는데 뭐 아직까지 손해에 가진 않는다. 뭐 결국 살려고 하면은 뭐 적어도 구름대 넘고 뭐 한 200일 이동평균선이라도 저는 좀 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다못해 구름대라도 좀 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키움하고 한국금융지주 보면 일단 키움증권 같은 경우 기대 수익률 상당히 저렴합니다. 높기 때문에 충분히 전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금융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둘 중에 하나로 치면 전 한국금융지주가 뭐 사실 조금 더 포트폴리오나 뭐 우리금융지주도 지분도 있고 카카오뱅크 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은 하고요. 다변화적인 측면에서 차트를 봤을 때는 일단 뭐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뭐 여기 오파 치고 나서 여기 A 저점 나온 다음에 B 정도 가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언제든 뭐 C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이어서 여기도 조심은 하시는 게 필요하다. 뭐 B가 이렇게 더 갈 수는 있겠지만 굳이 무리할 필요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뭐 상당히 제가 좀 좋아하는 주식인데요.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안 좋아서 그렇지 사실 밸류에이션은 충분히 저렴한 회사다 생각은 하고 여기 오파고 좀 치고 A파 빠지고 이제 B가 갔다가 A, B, C로 이렇게 갈지 여기가 B가 끝이고 그냥 빠질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뭐 결국은 좀 상황 봤을 땐 지금 더 빠질 수 있을 것 같은 추세이긴 합니다. 올라가는 상황을 봤을 때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테슬라 살펴보면 뭐 테슬라는 뭐 굳이 가치 평가를 하지 않아도 뭐 매우 이제 사실 밸류에이션 자체로는 고평가다라고 생각을 하고 테슬라는 이제 사실 비트코인하고 사실 차트가 그냥 거의 똑같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거의 똑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여기 그냥 1, 2, 3, 4, 5 여기가 이제 고점을 쳤다라고 보기 때문에 뭐 꽤 저는 조금 하락은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좀 조정폭이 저는 크리라 생각을 하고요. 한 이 정도까지도 빠질 수 있지 않을까. 뭐 최대한 반토막까지는 최소한 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고 뭐 충분히 더 빠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 여기도 이제 오파를 저는 좀 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고요. 내려가는 걸 봤을 때 여기가 1, 2, 3, 4, 5로 저는 보이기 때문에 1, 2, 3, 4, 5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B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가 1파 나오고 2파 나오고 3, 4, 5로 이렇게 나온 다음에 또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빠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상당히 저는 좀 조심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테슬라 부분은 추세 자체도 이제 MACD도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 RSI도 내려가는 추세라 뭐 참 조심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거래량 자체 같은 경우에도 떨어질 때 많이 이렇게 높아진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처음엔 이제 기준선에서 지금 지지는 보였죠. 이제 결국 재차 기준선 한 번 더 깨지면 그때는 정말 무너질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방송 뭐 좀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이제 질문 있으시면 그냥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